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웨딩홀은 오늘도 화려한 조명 아래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결혼식장 역시 백합과 장미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죠. 하지만 신랑 태준의 얼굴에는 설렘보다는 안도감이, 신부 수진의 표정에는 행복보다는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태준은 34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견 제조업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연봉 2억 원이 넘는 경제력까지 갖춘 태준은 누가 봐도 좋은 신랑감이었죠. 반면 수진은 31살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말투와 교양 있는 태도가 태준의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봄 서로의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태준은 수진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수진 역시 태준의 안정된 경제력과 진중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는지는 의문이었죠.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나 미래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수진에게 결혼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강남에 새 아파트 구입, 아이는 둘 정도. 그리고 수진이 원한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도 좋다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에 안정된 결혼 상대를 찾기란 쉽지 않았고, 태준 같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는 더욱 어려웠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태준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주변에서도 좋은 결혼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제 6개월 동안 태준과 수진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손을 잡아도 설렘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앞섰고, 키스를 해도 마음이 뛰기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죠.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를 고르면서도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기보다는 무난한 선택을 하는데 집중했고, 허니문 계획을 세우면서도 로맨틱한 설렘보다는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좋은 아내가 될 것이고 자신도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부족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진 역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받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것이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죠. 비록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수진은 8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태준과 수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모범적인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공허함까지는 채우지 못했죠.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연이라는 남자에 대한 기억이었죠. 수진은 태준과 만나기 전 4년 동안 도연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진보다 3살 많은 34살로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태준보다는 작았지만 특유의 자유분방한 매력과 예술적 감성으로 수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수진이 26살 때 대학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도연은 수진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연과의 만남은 수진에게 생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작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었고, 수진이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도연은 수진을 위해 작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수진 역시 도연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거나 손편지를 써주는 일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홍대나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도연은 언젠가 자신만의 광고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수진은 출판사에서 경험을 쌓아 독립 편집자가 되고 싶다는 계획을 나누었죠.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부모님이었죠. 수진의 아버지는 중견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 수진의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도연 같은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할 것이라고 했죠. 아버지 역시 도연을 만나는 것조차 금지했고, 집안 체면을 생각해달라며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4년 동안 수진과 도연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났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수진은 집안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도연 역시 수진의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특히 도연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도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도연에게 말했죠. 더 이상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별 후 수진은 몇 달 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정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리움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연 역시 수진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진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수진은 태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부모님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였고, 수진 역시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함께 있을 때마다 수진은 도연과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수진은 태준 옆에서 잠들기 전 도연의 따뜻한 포옹을 그리워했고, 태준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도연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그리워했습니다. 태준은 좋은 남편이었지만 수진에게 도연은 여전히 감정의 원점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수진과 태준의 일상은 점점 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고, 수진은 출판사에서의 업무와 가정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지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였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진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지인들의 일상을 구경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알림이 떴습니다. 바로 도연이 수진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알림이었죠. 수진의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은 즉시 도연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도연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옷차림과 특유의 미소를 짓고 있는 셀카들이 올라와 있었죠. 최근 게시물들을 살펴보니 도연은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고 예전보다 더 바빠 보였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도연의 사진들을 넘겨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도연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곧 스마트폰을 꺼두고 출근길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태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도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고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수진은 그냥 피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했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수지는 온종일 초조해했고 도연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연락을 반가워하며 자신도 가끔 수진이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죠. 수진은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옛 친구로서 안부를 묻는 만남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도연은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예전과 똑같은 미소로 수진을 맞이했고 수진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달래려 했습니다. 도연은 광고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고 수진은 결혼 생활이 평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똑같았고 수진 역시 도연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끝낼 예정이었던 만남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도연은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수진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수진을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진 역시 태준과의 결혼이 현실적 선택이었다며 진정한 사랑은 도연과의 관계에서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수진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연 역시 수진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도연과 함께 호텔 객실에 올라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했고 수진은 그 순간 태준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 만남 이후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준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변화가 수진을 사로잡았고 도연과의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죠. 수진은 도연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태준과의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뜨거운 감정과
육체적 만족감이 수진을 중독시켰습니다. 수진과 도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주로 강남이나 잠실의 호텔이었고, 때로는 도연이 아는 조용한 모텔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출판사에서 야근을 한다거나 친구들과 만난다는 핑계로 태준을 속였고, 도연 역시 회사 회식이나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현과의 만남에서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도연 앞에서는 자유롭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도연 역시 수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태준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수진은 태준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부부관계가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수진은 피곤하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태준을 멀리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수진의 변화를 단순히 결혼 생활의 권태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접어들면서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죠. 또한 수진이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을 배려하며 기다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은 수진의 변화가 단순한 권태기나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태준과의 대화에서도 점점 더 건성으로 대답했고, 집에 있을 때도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태준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수진은 그냥 재미있는 기사를 보고 있다거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태준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수진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수진은 예전보다 화장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더 세련되게 바뀌었죠. 새로운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꿨습니다. 태준이 예뻐졌다고 칭찬하면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일정도 예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야근이나 회식 약속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태준은 수진에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지만, 수진은 사회생활도 중요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납득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수진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수진은 몸을 피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날따라 특히 피곤하다는 이유였죠. 태준은 서운함을 느꼈지만 수진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태준은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태준이 잠든 후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도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도현은 수진에게 내일 만나자고 제안했고, 수진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준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수진은 도현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태준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도현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의심은 어느 날 밤 수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수진은 스마트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있었는데, 그날은 침대 위에 그냥 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수진의 스마트폰에서 계속 메시지 알림음이 울려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태준은 수진의 스마트폰을 들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도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잠금 화면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대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욕실에서 나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메시지를 읽고 나서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의심스러워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주는 수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한 태준이 다가가면 재빨리 스마트폰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준은 이런 수진의 모습이 낯설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우연히 수진의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옆에서 본 번호가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와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은 그 번호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지만 당장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의 야근과 회식이 예전보다 훨씬 잦아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약속이 늘어났습니다. 태준이 함께 가자고 제안하면 수진은 항상 여자들만의 모임이라거나 업무상 만남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또한 수진은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이 또다시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태주는 수진의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수진이 상처받을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대신 태주는 수진이 자주 다니는 곳들을 혼자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수진이 말했던 강남 지역의 몇 개 레스토랑과 카페를 돌아다녔지만 수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심만 생겼습니다. 태주는 집에 돌아와 수진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수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태주는 수진에게 어디서 야근을 했는지 물어봤지만 수진은 대충 회사에서 했다고 답하며 빨리 씻겠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태주는 마침내 수진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태주는 기억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열리자 태주는 즉시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도현과의 대화 내용을 본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었고 언제 만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만나자는 메시지와 함께 강남의 한 호텔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 앨범에는 도현과 함께 찍은 셀카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모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태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태주는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태준을 괴롭혔습니다. 태준은 당장 수진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회사 경영을 통해 익힌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이 상황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태주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가까운 사이였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태주는 인터넷을 통해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들을 검색해 보았고, 그 중에서도 이혼과 상간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별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강남에 있는 한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태주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에게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에게 필요한 증거들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태준은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출근한 후 태준은 수진의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하며 도현과의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만나자는 내용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들을 중점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태준은 수진의 사진 앨범에서 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객실이나 모텔에서 찍은 셀카들이 대부분이었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이 모든 사진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후 수진의 폰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족카드로 연결된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강남과 잠실 지역의 호텔들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결제 시간을 보면 모두 오후나 저녁 시간대였고, 수진이 야근을 한다고 말했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나아가 태준은 수진의 위치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가족 공유 기능을 통해 수진의 실시간 위치를 볼 수 있었는데, 수진이 회사에 있다고 말한 시간에 실제로는 호텔 근처에 있었던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수진의 불륜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태준은 또한 도연에 대한 신상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수진의 스마트폰에서 도연의 연락처와 직장 정보를 확인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도연이 다니는 광고 회사와 그의 직급까지 파악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상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태준은 철저히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수진과 도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보다는 정확한 증거 수집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여러 번의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두 번째 상담을 가진 태준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이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과 사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수진의 불륜을 이유로 태준이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할 수 있고, 상간 소송에서는 수진과 도연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규모는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박 변호사에게 모든 절차를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수진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주는 완벽한 준비가 끝난 후에 수진을 상대로 최후의 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친 후 수진과의 최종 대결을 위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날은 수진이 또다시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태주는 수진이 실제로는 도연과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피곤하다며 인사를 건넸지만 태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앞 테이블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태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수진을 직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태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수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서류들은 수진과 도연의 메시지 내용을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과 도연이 주고받은 사랑의 메시지들과 만남, 약속들이 모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언제부터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수집했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에게 해명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 남자 도연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태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도현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배신당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수진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이 선택한 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연의 직장으로 상간 소송 관련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도연은 갑작스럽게 날아든 소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자신과 수진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장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수진과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연의 직장에서도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혼 여성과의 불륜으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회사 내부에 돌았고 도연은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도연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당하게 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출판사에서의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진과 도연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이혼은 수진의 불륜을 이유로 태준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성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태준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고 수진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재산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태준이 승소하여 수진과 도연은 각각 2천만 원과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강남의 신혼집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꾸몄던 집에서 나오는 날, 수진은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태준과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조건으로 시작된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안정되고 평온한 생활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고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출판사에서의 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수진의 이혼 소식이 조용히 퍼져나갔고 몇몇 사람들은 수진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고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상사는 수진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수진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의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추궁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고 태준과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고 수진은 부모님 앞에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도연에게 징계성 인사 이동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부산지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라고 발표했지만 도연은 자신의 사생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면 승진 기회도 제한될 것이고 서울에서 쌓아온 인맥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에게 함께 부산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수진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도연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사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수진은 도연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부산으로 떠나기 전 수진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수진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수진이 새로운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태주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태주는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태준의 차분한 대응에 감탄했지만
태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냉정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태준은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널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이 선택한 길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태준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태준은 혼자 집에서 결혼 관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신혼여행 사진들, 그리고 수진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을 상자에 넣으면서 태준은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며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결혼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른 척하려 했었다고.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배신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